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9월 10일,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이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수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수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 얘기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자살률 1위 왜 그런가요? 대한민국 자살률 현황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자살률 자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 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1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고 유일하게 이제 20명을 넘는 국가, 그다음에 2위가 리투아니아와는 이제 5.6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에 따르면 이제 2024년 그 1월부터 그 5월까지 이제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정도 증가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벌써 5개월만 따져봐도 지난해에 비해서 10%가 늘었군요. 예,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서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는 그래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OECD 통계에 따르면 이제 한국 성인 우울증 유병률은 36.8%임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인구 100명당 항우울제 소비는 OECD 평균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약물 치료라든지 어떤 치료에 개입되는 확률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이게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이제 이 치료에 개입되는 게 좀 이렇게 낮은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비교하는 문화, 이렇게 불안이 좀 높은 거, 그다음에 빠르게 성장한 뭐 이렇게 성장했다든지 이런 이제 국가적인 어쨌든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 그러면서 또 문화적으로 또 뒤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병리학적인 현상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굉장히 있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은 무슨 옛날부터 뭐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살의 가장 그 주 요인이 아마 우울증일 것 같은데요. 근데 우울증 치료도 충분히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그 극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료를 이제 기피하고 억지로 외면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높은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유일까요? 치료에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뭐 이렇게 정신과의 치료를 받으면 뭐 취업에서 불리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뭐 주변에서 이제 정신과에 가면 이제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주 좀 특별한,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불안해지셔서 이제 일단 모를 때는 모르는 척 하는 게 편안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이제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증상 자체가 심해졌을 때는 어떤 판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우울 특성상 이제 우울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주변에 게 안 보이게 길이 한 길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점점점 혈당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청소년들도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 어린 자녀들이 조금 뭐 우울증을 앓거나 그 뭐 나름대로 이제 심리적 고통을 호소를 하면은 그냥 뭐 유약한 걸로 치부를 해가지고 특히 정신과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모님부터 이렇게 거부적인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2009년에 이제 10.3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 감소해서 2017년에 7.7명 기록을 했는데 이제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이제 1.7% 감소한 1,901명. 사망 원인을 볼 때 이제 고의적인 자살에 의한 게 한 10.8%, 그다음에 안전 사고가 3.9%, 그다음에 악성 신생물에 의한 것이 한 2.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 선행되는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우리 정신건강의학 그 전문의들이 본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 높은 자살률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 청소년 자살의 이유라고 본다면 일단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뭐 되게 방임이나 학대 그다음에 불화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시기 자체가 중요한 게 학교나 또래 관계들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학교에 가면 요즘에는 이제 그 뭐 10 to 10 이렇게 해서 10시부터 10시까지 뭐 학원도 그렇게 관리형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경쟁에 학업 부담.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매번 그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래와의 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해봤던 일을 하게 되니까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적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MZ 세대들은 저희들이 그 청소년 그 이전에 그 기성세대들이 겪었던 그 청소년기 그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자살률이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그래 영혼이 좀 자유로운 입장인데도 조그만한 이제 강압이나 억압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좀 저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디지털 문명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 좀 스스로 고립화되려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작은 뭐 스트레스에도 쉽게 우울해지고 그걸 이제 대인과의 관계에서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뭐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진단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한번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신건강의학 그 전문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청소년 자살 이유를 갖다가 청소년들이 아까 그 뭐 디지털이 되게 발달을 하게 되니까 스마트폰 이런 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이게 또래들 이제 이렇게 경쟁이라고 하면 이제 한 반 아니면 한 학교 그 안에서만 경쟁이었고 이제 내가 대충 어디쯤 속할 거다라고 생각을 되니까 이제 뭐 불안도 그 정도 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디지털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게 내가 뭘 하게 되면 비교가 그냥 전 세계하고의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훨씬 불안이 높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없으니 이제 우울함으로 빠져들기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뭔가 좀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아이를 기른다든지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경들을 많이 쓰시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뭔가 본인이 이제 뭔가 시도해 보는 게 훨씬 줄어든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좌절하게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좌절을 다룰 만한 어떤 정서를 조절할 만한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결국은 생각이 이제 됩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제 가족들조차 이제 좀 방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자체가 지금 대화의 상대로 가족보다는 이제 또래 친구들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가족이 오히려 제일 뒤늦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속 구조적으로 가족이 알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매일매일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그뭐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어주는데 애를 쓸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더 이제 악화되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죠? 그 어떤 경고 사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좀 보이는 경우가 한 9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인지를 하는 경우는 한 5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오셔가지고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은 주로 뭐 우울증의 단계라든지 주로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우울해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지 그 좀 사례 혹시 최근에 이렇게 그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다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이제 그냥 아이가 좀 게을러졌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늦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학교도 뭐 가기가 힘들어한다. 청소년 시기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그냥 괜찮은 경우들도 이렇게 많은데 얘가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되게 그러니까 잘 어울리고 얘기도 하고 잘 논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집에 와서는 본인이 막 우울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럼 얘가 관심 받고 싶어서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청소년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롭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돌아오면 또 더 외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요즘 청소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고 그래서 뭐 요새는 뭐 SNS나 뭐 이런데 이제 뭐 자해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공유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의사분들도 치료를 하는 과정에 그 환자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SNS를 다 좀 훑어보고 뭐 그런 게 치료 과정이나 상담 과정에 있습니까? 뭐 친구들이 발견을 해서 뭐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학교에서 의뢰돼 가지고 온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외래로 막상 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살피고 이제 본인이 동의가 되면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의 주 원인은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울증과 자살과의 상관관계 이게 뭐 학문적으로 좀 고찰돼 있는 의미 있는 무슨 최근에 뭐 임상 성과물이 있으시다면 약 80%의 청소년 자살 시도자들, 그 다음에 60% 정도의 이제 청소년 자살자가 기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밀접한 정신과적 장애는 우울증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반 질환으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우울증을 동반을 하고. 우울증의 주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냥 워낙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그 말을 쓰고 있으니까. 우울한 기분을 주로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거, 흥미 없음, 그다음에 이제 뭔가 매사에 그냥 관심도가 떨어진다, 재미가 없다, 아니면 뭐 잠을 못 잔다, 그다음에 모호한 어떤 신체적인 증상, 집중력 저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겠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뭔가 등교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또 이렇게 뭔가 짜증이 들고 그다음에 또 많이 먹거나 안 그러면 과도하게 수면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성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들이 다 우울증의 한 우울증. 범주에 들어가는군요. 예. 선생님
청소년 특히 이제 성인들의 경우는 또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자살 이걸 어떻게 좀 방지 가능할까요? 그 가족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선에는 제일 가까이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소년 시기는 가족에서부터 조금 독립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지켜봐 주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독립을 해 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뭔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시는 거. 근데 이제 미리 그러면 이제 가족이 이제 대화를 할 시간들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분이든 뭐 5분이든 이제 꾸준하게 미리 대화. 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평소하고 어떤 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뭐 근데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청소년 시기 사춘기니까 다소 뭐 이렇게 뭐 짜증이 나기 쉽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언제든지 나는 이제 네가 얘기를 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제 뭐 청소년을 두고 있는 그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은 자기 아이는 지금 우울해하지는 않지만 우울증은 아니지만은 그거 미리 사전에 우울증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 아이하고 집에서 뭐 좀 어떤 이런 일과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 하나 딱 한 개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아이하고 미리 얘기를 어릴 때부터 나한테 있었던 일, 그다음에 들었던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뭔가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즐거운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이제 공통된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걸 스스로 좀 부모 입장에서 자꾸 만들어 가지고 아이한테 다가가는 게 좀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이제 좀 다가가 주시는 게 또 이렇게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또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걸 조금 이제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들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인정해 주시고 약간의 거리두기는 하시나 내가 관심은 두고 있지만 이제 이 아이한테 내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거를 들키지 않으시는 거. 어렵습니다. 부모 되기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청소년 자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마다 저출산 못지않게 이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만들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만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좀 성공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 한두 나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북유럽이 이제 복지나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자살률이 엄청 높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좀 주도해서 이제 자살 예방 사업이나 이렇게 한 거는 이제 핀란드가 최초로 했었고 이제 그 국가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줄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현장에 투입해서 이제 그 자살의 80%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임을 이제 이게 파악을 하고 시도 전에 이제 그 사전 탐지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1987년부터는 이제 심리 부검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 자살 이후에 이제 적절히 이걸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었던 것. 여기서 이제 심리 보급이라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들어보기 힘든 단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접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2015년부터 23년까지 한 9년간의 자살한 사람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리부검을 했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금 아마 그게 전국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애써야 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부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저희 보통은 이제 뭐 사람들 뭐 돌아가시면 신체 부검은 하지 않습니까? 심리부검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살이나 이런 사고가 있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어땠었는지 이제 뭐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일단 학문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뭔가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지원을 해서 심리부검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주로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건복지부하고 했던 그 이제 심리부검 9년치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은 자살한 사람의 한 96%가 사전에 뭔가 이제 내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그 경고 사인을 이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리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자살한 분이 그 보낸 경고를 갖다 주변에서 인지한 거는 한 23%, 4% 정도,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변에 뭐 피곤해가지고 뭐 경무에 시달리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가지고 죽고 싶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냥 농담삼아 그래 죽어라 뭐 나도 죽고 싶다 이러면서 허투루 듣고 말잖아요.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본인은 당사자는 이제 경고라고 내가 보냈는데 그 인지가 뭐 5분 1밖에 안 되니까요. 인지를 하면 어떻게 그 해야 될지 그 자살하려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자살하지 못하게 우리가 이제 도움을 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는 이제 내가 죽고 싶다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일단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이제 뭔가 뭐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인들을 보내면 이제 이게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이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네가 이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지 되니까 뭐 이렇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뭐 정신 차려라든지 뭐 이렇게 좀 강요를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제 그 일단 극한의 어떤 슬픔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니 일단 그 감정 자체는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옆에 같이 있어 주시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지시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오죽했으면 이제 하다가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우리가 또 이렇게 동정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이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합니다. 그죠? 나타나는 효과는 다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연민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 이제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옆에 같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는 같이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이제 그걸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정은 일단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인지상정 그리고 공감 그게 매우 중요하군요. 예. 어쨌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은 또 떠났지만은 살아남은 사람, 특히 이제 자살 생존자라고 불리는 그 유족들에 대한 이전에는 또 특히 이제 사회적 참사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많았는데 사회적 참사에 저희들이 희생자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그 유족들이나 생존자에 대한 그
그분들의 정신건강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소홀히 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나라 심리부검 최초 보고서에도 보면은 가족과의 사별 이후에 98% 정도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 간혹 가다 그 뒤를 이어가는 경우도 흔하게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사회가 온 이웃이 어떻게 나서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극도의 어떤 슬픔을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애도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좀 주시고, 이제 뭔가 이제 그게 있는 채로 어떤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이게 뭐 보통 오시면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없어지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나 기억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일단 그 경험이 있는 채로 이제 뭔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우울해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선생님께서 한 20여 년 가까이 지금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을 생각해야 할 만큼 우울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가 우울하다거나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는 인간임이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 이제 일상생활의 멈춤이 된다면 용기를 좀 내보는 것도 어떨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강구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아는데 이제 또 내가 얘기 안 하면 모르거든요. 말씀 안 하시는 거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우울하다, 힘이 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충분히 애를 많이 쓰신 거니까 자책하지 않으시는 거. 또 좋겠습니다. WHO에서 지정한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이수진 선생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우울한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오늘 나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자신한테 좀 친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는 옳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르는 생각들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일단 나 자신을 좀 허용해 주시는 거, 좀 이렇게 오늘 또 애쓴 나를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사회와 우리에게 던지는 일종의 경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 속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만큼 이토록 귀하게 태어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가치가 있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울한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수진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공감하고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충분히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nging around after last orders, but still so far from home. It's like we're burning into embers, just a fire burns a cold world.
as the days keep rolling on. We're living in hell again. But I still hold you in my heart when these days